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총선 앞두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거 일주일 또 사전투표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이 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서울이 6석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많이들 기가 꺾여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 얻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이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친명 흥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공천 갈등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공천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었다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공천이 끝나고 나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물가가 잡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저는 리스크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의료 갈등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물가라든지 의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일주일 남아있는 총선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금 특히 수도권 벨트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2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2조 심판론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을 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이 정권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데 예. 정권에서 힘있게 일을 추진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질이 아니라 어떤 정쟁을 한 것에 매몰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대표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이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홍수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저는 표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혁신당 굉장히 돌풍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력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창당에 나아갔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금 1심에서 3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2,000명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 열려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해결 기미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벨트에서 특히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저께 있었던 담화에서 조금 더 크게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런 대통령은 이번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뚝심 있게 하겠다라는 모습을 저는 담화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지금 전 뚝심과 진심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아있는 3년 동안의 정권 임기 동안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재외 선거 투표율이 나왔는데 역대 총선 최고치 62.8%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보다 조금 더 여론조사 추이는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안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숲을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뭐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던 이 생각과 이 투표에 있어서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투표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이번에 재외선거 투표율을 뭐 역대 총선 최고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투표율 높으면은 야권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오히려 2030 2030 세대들은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민비조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번에 어떤 진보적인 성향 쪽으로 젊은 층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그 부분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60대 이상 우리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보수층에 조금 더 닿아 있다라는 평이 있는데 60대 이상의 이번 유권자 비율이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치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저희 방송도 고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뭐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하신 네. 거는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말씀하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뭐 투표율 뭐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 얘기했습니다만 슬로건 자체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3년 네. 너무 길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인터뷰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방탄정당 아닌 정당들이 46석 비례 가운데 31석 차지하는 게 목표다. 그 말은 국민의힘이 한 15석 정도로 묶어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워딩을 봤을 때 예. 방탄 정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예. 방탄 정당이 과연 국민의힘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보였던 태도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로만 지금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46석 비례 중에서 31석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특별히 논평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비례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 특히 수도권 벨트,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럼 이재명 대표는요. 그 얘기 해볼게요. 어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출석하던데 자 거기서 뭐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부분 조금 변호사로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치검찰이 본인을 이 짧은 총선 운동 기간 동안에 불러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공판기를 잡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거든요. 예. 본인이 계속 어떠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정치 검찰 희생양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보였던 태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의견 서로 가름을 한다든지 수사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법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고 이러한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강제구인 절차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공동피고인과 결론 분리를 하고 본인은 출석 안 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동피고인에 있어서 결론 분리하고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려면 이재명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백을 한다든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자꾸 국민들께 이러한 이야기로 이게 현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같은 재판부가요. 지난 1월에 이재명 대표 그 가덕도 공항 부지에서 피습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때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해줬던 재판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냥 사법 리스크, 본인의 재판이 절차대로 일반인과 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화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침 신문 보니까요. 이제 뭐 그 지국비조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어도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분이 많다. 좀 있다. 그런 그 기사였는데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글쎄 그건 저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도 서로 간에 계속 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대표 무슨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떠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쓰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지국비슈 이런 거는 저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본다면 중도층에서 그동안에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만 조국혁신당에 대해 비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우회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 그리고 대통령도 더 국민들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보다는 호사가들의 얘기라는 얘기 들으니까 참 약간 따뜻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김준혁 후보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어제 또 사과했죠. 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준혁 후보의 사과는 본인이 이거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했었던 것도 뭐 본인이 역사가로서 한 이야기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게 풀어보려다가 이제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사과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견 얘기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는 사자명예훼손 지금 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한란 박사와 이화여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본인은 아직도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김준혁 후보의 그 입장문을 봤을 때는 본인이 받은 사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사과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입장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 권고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동문회를 넘어서서 지금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의 여성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의 굉장히 큰 지지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후보 논란은 이제 잦아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양문석 후보 논란은요. 본인은 편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편법을 넘어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딸 이름으로 11억 대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캐피탈에 있었던 대출 6억 원을 갚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렸던 사채를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해명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제 드러난 것이 그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측으로 물품을 샀다라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그 영수증도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받아왔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유령업체로 보이는 데들의 영수증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새마을금고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자체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부터는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함께 조사를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일주일 뒤, 이제 우리 사전투표 생각하면은 바로 이틀 뒤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여기 있어서 그 안산 지역의 유권자분들께서 분명히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그대로 만약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뭐 집도 31억 원에 본인이 샀으면 그리고 공시지가가 21억인데요. 공시지가보다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높으면 매수가로 재산신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이건 100만 원이 넘게 형이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사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이것도 역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보궐선거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세금이 투입이 되고 지역 유권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은 어쨌든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께 이번 총선 전에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목표로 하는 투표율이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목표로 하는 이번 선거 투표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투표율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뭐 진보 쪽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만약에 지면은 본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민들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표를 정할 때 몇 점 이사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초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정권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주일 뒤에 총선이 있지만 대통령은 총선의 유불리,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뚝심 있게 나아가겠다라는 부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에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부분 남아있는 3년 동안에 뚝심 있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전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